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4분기 공개 HBO 오리지널 시리즈 그것 웰컴 투 대리입니다. 스티븐 킹의 소설을 원작으로 앤디 무시에티 감독이 만들었던 영화 그것의 프리퀄 내용을 담은 드라마입니다. 이번에 나온 시즌 1은 8부작 분량이고요. 시즌 2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즌별로 스토리가 계속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며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빌런인 페니와이즈가 27년 주기로 동면에서 깨어나 활동을 합니다. 영화 그것이 2부작으로 제작되었는데 2편 배경이 2016년, 1편 배경이 1989년, 그리고 드라마 시즌 1 배경은 1962년입니다. 이렇게 딱 27년 차이가 나죠. 그래서 드라마 시즌 2는 1935년이 배경일 테고 시즌 3도 나올 것 같습니다. 배경은 1908년이겠죠.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대리라는 미국의 소도시는 27년 주기로 대형 참사가 벌어진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드라마 오프닝에 대리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요. 뒤쪽에 1935년 사건, 1908년 사건이 그림으로 나오는데 1935년에 벌어졌던 참사는 브래들리 갱 학살 사건이고요. 1908년에 벌어졌던 참사는 키치너 제철소 부활절 행사 폭발 사고입니다. 이 참사들이 각각 시즌 2, 시즌 3의 메인 에피소드로 나올 거고요. 시즌 1에 나온 메인 에피소드는 블랙스폿 나이트클럽 화재 참사라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27년마다 대형 참사가 벌어진 게 대리의 역사입니다. 당연히 대리에 그것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27년마다 이런 참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즌이 진행되며 배경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사실상 이 드라마 시리즈의 내용은 영화 그것의 후속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드라마 시즌 1 마지막 화에서 되게 놀라운 내용이 나오거든요. 페니와이즈는 시간의 개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 달라요. 쉽게 설명하면 시간을 건너다니는 존재인 거야. 영화 그것의 주인공인 루저 클럽이 결국 페니와이즈를 무찌르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의 내용은 터미네이터 내용인 거예요. 미래의 루저 클럽이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과거 시대에서 미래의 루저 클럽의 부모가 될 아이들을 죽이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시간을 오가는 설정이 들어가면 내용이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페니와이즈라는 존재는 인간을 미물로 여기는 절대적인 존재, 그래서 오만하고 자신의 먹이인 인간을 가지고 놀고 즐기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그런 오만함 때문에 주인공이 어린애들인데도 페니와이즈한테 대항할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얘가 터미네이터 같은 목적으로 특정 누군가를 반드시 죽이겠어, 이런 목적으로 행동하면 이거는 대항할 방법이 있나? 드라마에서 페니와이즈가 루저 클럽에게 당하게 되는 미래를 알고 있다는 설정이 마지막 화에 나왔지만 그 전까지 행동을 보면 여전히 오만하고 여유있게 누군가를 꼭 죽이겠다는 행동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 겁주고 조롱하다가 잡아먹는 그런 페니와이즈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터미네이터 같은 목적은 뭔가 이 캐릭터의 설정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느꼈고요. 시즌 1 마지막 화에서 미래의 루저 클럽의 부모가 되는 아이들이 페니와이즈가 시간을 건너뛰는 존재라는 걸 알았으니까 페니와이즈가 혹시 27년 전으로 가서 우리 부모들을 죽이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즌 2를 예고하거든요. 터미네이터로 치면 사라 코너를 죽이는데 실패한 터미네이터가 이번에는 사라 코너 부모를 죽이겠다고 더 과거로 간 거잖아. 아, 이거 좀 무리수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시즌 2에서는 이런 뇌절 터미네이터스러운 내용은 좀 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과거 이야기가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안 그러면 시즌을 계속 이어갈 수 없으니까. 다만 터미네이터 내용은 좀 버려라, 저는 그렇게 조언을 하고 싶네요. 일단 시즌 1 내용은 8부작으로 방대한 분량이니까 디테일한 내용 전개는 좀 생략하고 큰 스토리 흐름과 캐릭터 설명 위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것이라고 하면 당연히 어린이 그룹인 주인공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1화에서 좀 흥미로운 페이크가 있어요. 1화에 주인공처럼 보이는 어린이 그룹이 나오는데 얘네들이 1화에서 한 명 빼고 다 죽어요. 이렇게 1화에서 페이크로 임팩트 주는 거 꽤 괜찮은데요? 그것 영화에서 시작할 때 조지가 죽는 장면이 굉장히 임팩트 있었잖아요. 그 영화 시작 장면의 임팩트를 드라마에서는 1화 전체로 만든 느낌이에요. 영화에서 어린이의 신체가 절단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나온 게 되게 충격적이었잖아요. 드라마에서 그 장면을 리버스 했습니다. 영화에서 조지가 팔이 잡아먹혀가지고 팔이 잘려나간 상태로 쓰러진 모습이 나오는데 드라마에서는 반대로 팔만 남기고 다 먹혔어. 그래서 팔만 대롱대롱 남아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조지와 마찬가지로 주인공처럼 보이는 캐릭터의 동생이 그런 꼴이 된 거예요. 조지는 남동생인데 드라마에서는 여동생. 그런데 이 여동생의 오빠가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얘도 죽어요. 유일하게 여자애만 살아남고 얘를 중심으로 진짜 주인공 어린이 그룹이 형성이 됩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멤버들의 인종과 성별입니다. 그것 영화에서 루저 클럽 멤버들은 한 명의 흑인, 한 명의 여자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백인 남자였어요. 드라마 1화에 나온 페이크 주인공 그룹은 다 백인이었는데
있는데 얘네들은 여자애 한 명 빼고 다 죽고 2화부터 찐으로 등장하는 주인공 그룹은 백인 남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별도 역전, 여자 3명에 남자 2명, 여자는 2명은 백인 1명은 흑인인데 남자는 1명은 흑인 1명은 히스패닉입니다. 물론 히스패닉인 캐릭터는 외모는 백인과 큰 차이가 없긴 하지만 어쨌든 이 지역 백인 우월주의 정서에서는 배척을 당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캐릭터 설정에서부터 이 드라마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화 혹은 소설 원작에 나온 그 루저 클럽, 백인 남성 위주의 집단이 무슨 루저 클럽이냐? 이 드라마에서는 진짜 루저들, 미국 주류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배척당하는 캐릭터들을 주역으로 내세우겠다. 그런 의도인 겁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배경이 대리라는 동네가 엄청 막장스러운 동네잖아요. 각종 혐오와 차별, 아동학대, 왕따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대리에 사는 주민들이 페니와이즈의 존재에 영향을 받아서 정신적으로 다 그렇게 되었다는 설정이에요.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페니와이즈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미국에서 의뢰 일어날 법한 그런 혐오와 차별 같은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최근에 제가 나이브스 아웃 웨이크업 데드맨 리뷰할 때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의 미국이라는 나라, 트럼프와 마가 극우, 이 드라마가 1962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27년 주기로 계속 재앙이 반복되는 것처럼 과거에 일어났던 안 좋은 일은 반드시 다시 벌어진다. 마치 시간을 수십 년 전처럼 되돌린 것처럼 트럼프와 마가 극우가 차별과 혐오의 시대를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헐리우드의 창작자들은 이런 시대 상황에 대해서 작품을 통해 비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이라는 작품 안에서 벌어지는 나쁜 일들이 페니와이즈가 직접 벌이는 나쁜 일들도 있지만 인간들을 조종해서 나쁜 일들을 벌이는 내용도 많단 말이에요. 이 드라마에도 인간들이 벌이는 나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설정상으로는 당연히 페니와이즈의 영향이 있겠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페니와이즈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작품 속 세계관에서 나쁜 인간들의 나쁜 논리는 자연스럽게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페니와이즈라고 쉽게 구분되는 명칭을 쓰고 있지만 이 작품의 빌런은 그것입니다. 이 존재는 미국 혹은 세상을 병들게 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나쁜 관념 그 자체라고 보면 돼요. 이 드라마에서도 딱히 페니와이즈가 아니라도 일어났을 법한 나쁜 일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하는 존재는 하수도에 사는 괴물이 아니라 세상을 병들게 하는 이런 나쁜 관념들, 우리 의식 안에 자리 잡은 차별과 혐오,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드라마의 캐릭터와 내용을 쓴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아이들 그룹은 백인 남자가 없는 멤버로 구성이 되는데요. 캐릭터들 한 명 한 명의 서사가 다 있지만 그런 디테일한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캐릭터들 이름만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요. 이 캐릭터 중 일부가 나중에 페니와이즈를 물리치는 루저클럽 멤버의 부모인 거죠. 윌이 마이클의 아빠고요. 마지가 리치의 엄마입니다. 그런데 드라마에서도 리치라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마지와 리치가 러브라인인데 이 드라마에서 리치가 죽습니다. 리치가 마지를 구하려고 자기를 희생했어요. 그래서 마지가 리치를 잊지 못하고 나중에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리치라고 지은 거예요. 릴리와 로니는 루저클럽 멤버들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1화에서 죽은 페이크 주인공 중에서 테디 유리스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테디는 죽었지만 테디한테 형이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 형이 루저클럽 멤버 중 스탠리 유리스의 아버지인 걸로 추정.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성이 같으니까. 아무튼 이런 어린이 그룹 주인공들이 있고 그것 영화와 달리 드라마에서는 어른 캐릭터들 비중도 큽니다. 애초에 그것 영화에서는 대리 하수도에 존재하는 괴물에 대해서 루저 클럽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미국 정부에서 페니와이즈를 잡으려고 작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이기 때문에 핵전쟁 대비 훈련하는 그런 내용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핵전쟁을 막을 방법이 있다. 그것을 잡아서 소련에 투하해버리자. 뭐 대충 그런 작전인 거야. 대리에 공군기지가 있어요. 대리가 미국의 메인주에 있는 소도시거든요. 메인주는 미국의 제일 북동쪽에 있는 주. 평면 지도로 보면 소련에서 제일 멀지만 지구본으로 보면 모스크바와 가장 가까운 주입니다. 그래서 대리에 있는 공군기지가 소련과의 핵전쟁을 대비하는 최전선 기지인 거예요. 그런데 그 기지의 사령관인 장군이 대리가 고향이에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그것에게 죽을 뻔한 적이 있어. 그런데 그때 대리 근처에 사는 원주민 소녀의 도움을 받아서 목숨을 건졌거든요. 사실 이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은 모두 그것의 존재를 알아요. 이 원주민들이 사실은 수호자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였어. 그것은 우주에서 날아온 존재거든요. 운석에 담긴 상태로 지구에 떨어졌는데 운석이 그것을 가두고 있는 감옥이었던 거예요. 지구에 추락하면서 그것이 풀려났는데 운석
운석 조각에 그것을 억제하는 힘이 있어가지고 과거의 원주민들이 그 운석 조각 13개를 그것이 살고 있는 숲 주변에 결계처럼 해서 땅에 묻어가지고 가둬버린 거죠. 그 숲에서 못 나오게. 하지만 세월이 흘러 새로운 정착민들이 숲에 들어가 살게 되었고 그것의 영역 안에 대리라는 도시가 들어서게 된 겁니다. 그것이 27년마다 사람들을 잡아먹고 참사를 일으키는데 왜 계속 거기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이게 좀 독특한 설정인데 대리라는 도시는 점점점 발전해요. 이것도 페니와이즈의 힘이거든요. 얘는 거의 신적인 능력을 가진 초자연적인 존재이고 그냥 사람들 겁주고 잡아먹는 거 외에도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운석 조각의 결계에 갇혀있다는 설정은 드라마에서 나온 거긴 하지만 원작에서도 그냥 대리에만 살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발전시켜서 먹잇감을 끌어들이는 그런 수법을 쓰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 공궁이지의 장군이 운석 조각을 찾아내서 조각을 새로운 위치에 묻으면서 결계를 계속 좁힌 후 그것을 잡아보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 건데 원주민들은 조각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않죠. 그런데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군인이 등장하는데 바로 딕 할로렌입니다. 샤이닝에 등장하는 그 캐릭터 맞아요. 이 드라마 마지막에 딕이 군인을 그만두고 어떤 호텔에 요리사로 채용되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호텔이 아마 샤이닝의 배경인 오보룩 호텔이겠죠. 아무튼 딕이 샤이닝이라는 능력이 있잖아요. 샤이닝이란 게 무슨 능력이냐면 일종의 영적이고 정신적인 능력인데 샤이닝에서는 능력자들끼리 텔레파시 소통 비슷하게 하는 내용도 나오고 그리고 죽은 자와 대화하거나 어떤 영적인 존재를 감지하기도 하고 그래서 군기지 장군이 딕의 능력으로 운석 조각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임무에 최근 대리 군기지로 발령된 리로이라는 흑인 장교를 딕을 도와주는 역할로 붙여준 겁니다. 리로이가 윌의 아빠예요. 마이클의 할아버지. 이 리로이 가족이 사실상 주인공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로이의 아내인 샬롯도 굉장히 비중이 커요. 특히 이 샬롯이라는 캐릭터는 흑인 인권 운동을 하는 캐릭터라서 이 드라마에서 그 시대 흑인 인종 차별에 대한 내용이 아주 비중 있게 나오기 때문에 샬롯도 중요한 역할로 계속 나옵니다. 이 드라마의 전체 스토리가 세 갈래의 큰 줄기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세 가지 줄기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도 하고요. 일단 어린이 그룹이 중심인 스토리. 이거는 영화 그것과 거의 비슷하죠. 영화에서 주인공인 빌이 동생 조지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계속 찾아다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드라마에서는 릴리가 1화에서 죽은 친구들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친구들과 함께 그것에 대해 조사하고 맞서게 된다는 스토리이고 군대 쪽 이야기는 리로이와 딕을 중심으로 장군의 그 작전을 진행하는데 이 작전과 관련해서 후반에 큰 반전이 드러납니다. 드디어 운석 조각 하나를 찾았거든요. 리로이는 그 운석 조각의 위치를 좁히면서 그것을 포획하는 작전으로 알았는데 어렵게 찾아낸 운석 조각을 용광로에 소각하라고 장군이 명령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 작전은 운석 결계를 깨뜨려서 소련이 아닌 미국 내부에 그것을 풀어버리라는 작전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소련과의 냉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적들부터 처리해야 한다. 미국의 공포를 퍼뜨리고 그것을 처리하면서 내부의 적을 청소하겠다. 뭐 그런 계획인 거죠. 일단 드라마 내용만으로 보면 그리고 그것의 특성을 보면 말도 안 되는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현실의 은유라고 생각하면 정치적으로 어떤 의도의 행위인지 알 수 있는 거죠. 트럼프와 마가 극우의 은유이고 한국인들은 2024년 12월에 겪었던 그 일, 그거랑 비슷한 종류의 계획인 거예요. 방법은 다르지만 목적으로 보자면 이 드라마의 하이라이트 내용이 장군이 미국 전체에 그것을 풀어서 버리려고 하는 일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참사 내용인데요. 드라마 스토리의 세 가지 줄기 중에서 하나는 아이들 그룹 스토리, 또 하나는 군대 스토리,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리로이의 아내 샬롯, 그리고 아이들 그룹 중 로니의 아버지인 행크라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이 두 캐릭터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흑인 차별에 대한 스토리예요. 1화에서 죽은 아이들, 그 아이들이 죽은 장소가 영화관인데 행크가 영화관의 직원입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주의자들이 흑인인 행크를 범인으로 몰아서 쇼생크 교도소로 보내버리려고 하는데 교도소로 가던 버스가 뭔가의 공격을 받아서 사고가 나고 행크는 탈출합니다. 도망자가 된 행크를 샬롯을 비롯해서 지역의 흑인 커뮤니티가 보호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크를 숨겨준 장소가 흑인들이 모이는 나이트클럽 같은 곳인데 누군가가 인종차별주의자들에게 행크가 숨은 장소를 알려준 거죠. 그래서 이 차별주의자들이 그 나이트클럽에 몰려가서 불을 질러서 수십 명을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블랙스폿 나이트클럽 화재 참사. 이 사건을 경찰에서는 경기 누전에 의한 화재 사고였다고 진실을 묻어버렸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 후 대리의 차별주의자들이 거리가 깨끗해졌다, 조용해졌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장군이 그것의 결계를 깨뜨려서 미국 전체에 이런 짓을 벌이려는 계획인 거예요. 참고로 행크가 탈출하게 된 교도소 버스 사고 그리고 행크의 위치를 누군가가 인종차별주의자들에게 알려준 거 이 두 가지가 그것이 개입해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때문에 그것이 일으킨 참사라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참사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차별과 혐오 때문에 페니와이즈가 없었어도 일어났을 일인 거예요. 이 나이트클럽 참사 장면은 참사 전에 나이트클럽 안에서 막 춤추고 연주하는 장면들부터 해서 올해 개봉했던 라이언 쿠글러 감독의 시너스가 생각이 나는 에피소드예요. 내용이나 장면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무튼 이런 참사가 일어난 후 페니와이즈는 수많은 희생자들의 공포와 피와 살을 포식하죠. 그 후 이제 다음 학살 주기를 위해 동면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장군이 운석 조각을 소각해서 결계가 깨진 걸 알게 됩니다. 그러자 다시 눈을 뜨고는 이번에는 영화 미스트와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대리 전체가 안개와 눈보라에 뒤덮이면서 그것이 학교의 학생들을 다 데리고 결계 밖으로 나가려고 하거든요. 강당에서 학생들 모아놓고 정신 나가게 하는 장면은 캐리 느낌이 나고요. 아무튼 그렇게 결계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원주민들이 땅에 묻은 운석 조각 13개 외에 그 운석 조각으로 단검 같은 걸 만들어서 무기처럼 사용하는 게 있어서 그걸로 구멍난 결계를 막을 수가 있는 거야. 그 단검으로 결계 구멍을 막으려는 장면은 완전 반지의 제왕입니다. 아이들 그룹 멤버 5명 중에서 리치는 나이트클럽 참사 때 죽었어요. 그래서 4명이서 단검 들고 가는 장면이 완전 반지의 제왕 호비스타인방. 아무튼 그렇게 결계를 다시 완성해서 페니와이즈를 막고 다시 동면에 들어가게 만드는 엔딩입니다. 이렇게 그것 원작과 같은 어린이 그룹 스토리, 군 기지 관련 스토리, 흑인 인종차별 관련 스토리 이렇게 3가지 큰 줄기로 진행되는 게 이 드라마의 내용이고요. 그 외에도 그것이 페니와이즈라는 광대의 모습을 하게 된 배경 스토리라든가 여러가지 내용들이 많은데 이 리뷰에서는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드라마가 꽤 재밌으니까 직접 드라마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만든 드라마고요. 제가 나이브스 아웃 웨이크업 데드맨 리뷰를 할 때도 대중문화 콘텐츠에서 정치적 메시지가 너무 강한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지금이 트럼프 시대임을 감안하면 이런 내용으로 만드는 게 이해는 되네요. 그것이라는 빌런 자체가 너무나도 지금 시대 상황을 은유하기에 적합한 소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작품의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큰 불만은 없습니다. 재밌게 잘 쓴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불만이 좀 있는데 일단 이 드라마에 나오는 아이들 그룹 배우들 그것 영화나 비슷한 장르의 기모띵의 아역 배우들 중에서는 스타가 된 배우들이 있잖아요. 이 드라마의 아역 배우들은 그런 스타성이 안 보이네요. 8화 마지막에 27년 뒤 내용이 잠깐 나오는데 베벌리의 엄마가 정신병원에서 자살하고 그때 어린 베벌리가 커시 부인과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나중에 영화 2편에서 어른이 된 베벌리가 커시 부인을 만나서 되게 무서운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시점에서 커시 부인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드라마 8화의 이 장면에서 소피아 릴리스가 잠깐 카메오로 등장합니다. 소피아 릴리스 지금 나이가 20대 중반인데 워낙 얼굴이 동안이라서 어린 베벌리 역으로 그대로 나온 거예요. 이런 소피아 릴리스 같은 배우가 확실히 스타성이 있잖아요. 드라마 차기 시즌에 또 새로운 아역 배우들이 나올 텐데 소피아 릴리스나 밀바브 같은 스타성 있는 배우 잘 찾아봅시다. 이번 시즌은 배우들이 좀 아쉬웠다. 그런데 어른 역할 중에서는 샬론 역할의 흑인 여배우가 아주 괜찮더라고요. 저는 이 캐릭터가 이 드라마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에서 또 다른 불만은 1화에서 되게 충격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후에도 뭔가 잔인한 장면들이 계속 나오긴 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다지 무섭거나 끔찍하다 뭐 이런 느낌은 그다지 없었어요. 이 드라마가 이런 수위면에서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기대 이하였다. 제가 이 드라마 보기 전에 뭔가 호들갑스러운 반응을 하는 그런 후기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괜히 기대가 높아져서인지 생각보다 무섭지도 않고 밋밋했습니다. 이거는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 있죠. 아무튼 제가 느낀 아쉬운 점은 이 정도입니다.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렇다고 뭐 최고다 꼭 보세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무난하게 볼만한 드라마, 특히 원작 소설이나 영화를 재밌게 보셨다면 이 드라마도 꼭 보시는 게 좋겠네요. 네, 이렇게 그것 웰컴 투 대리의 리뷰를 해보았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